제6장 자본주의란 무엇이며 왜 자본주의가 일하는데 가장 적절한 제도인가? 우리는 자본주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 부흥에 대해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유기업을 신봉한다. 따라서 만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바로 자본주의에 달려 있으니까. 생활신조 6. 켄과 도나 스튜어트 부부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오자크 항공사 카운터에서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여행자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직원 하나가 켄에게 와서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은 안녕하신가? 라고 물었다. 이곳에 함께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는군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탑승권을 끊고 스튜어트 부부의 짐을 검사하는 동안 켄과 도나 스튜어트 부부는 켄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25년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분은 아버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오자크 항공사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라고 켄이 기억을 더듬었다. 내가 어렸을 때 두 분은 공항 카운터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두 분 다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던 젊은 가장이었죠. 둘 다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해요. 우리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탑승권을 팔고 짐을 검사하는 일로 일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켄의 아버지는 오자크 항공사에서 몇 달간 일한 후 그때까지 모든 돈을 전부 투자해서 근처에 있는 세탁소를 사들였다. 1년 후 세탁소에서 모은 돈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빈터를 사들였다. 켄의 아버지는 남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 손으로 집을 짓는 게 어떻겠니? 라고 가족에게 물었다.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 조금씩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켄은 싱긋이 웃으며 회상했다. 그때 나는 6살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까지도 그 일에 참여시켰지요. 그 집을 짓고는 또 한 채를 더 지었다. 켄의 아버지는 사업을 익히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일을 했다. 결국 별로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집이 완성되었고 금방 팔려나갔다. 1년 만에 켄의 아버지는 세탁소 근처에 데어리 퀸 가게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서 계속 집을 지어나갔다. 몇 년 후 켄의 아버지는 오자크 항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때 이미 그는 동네 전역에 걸쳐 자그마한 가게와 주택들을 여러 채 소유한 건설업자로서 자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켄은 공항에서 만난 그분에게 아버지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자 그분은 웃으면서 나도 자네 아버지 같은 용기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나와 악수를 하고 가버렸지요 라고 말했다. 그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꿈을 가졌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꿈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주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를 가졌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며 기로에 서 있을지 모른다. 남은 인생을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보내겠는가? 자본주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는 것이다. 켄의 아버지도 아마 제이와 나처럼 힘들게 그것을 배웠을 것이다. 우리는 경영학 석사 학위는커녕 고등학교에서 경제학도 배우지 않았다. 지금은 수십 개의 명예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대학 공부를 끝마치지 않은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 제이와 나는 젊었고 열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한 길이 넘는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던 것이다. 헤엄을 치지 않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었다. 만일 내가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자유기업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끌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아침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일어났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가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에 계속 답하는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이다. 아마 여러분도 역사를 싫어하고 지겹게 생각할 것이다.
역사는 마치 전화번호부의 상호편 같은 것이다. 무엇인가를 급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재미없는 것 말이다. 현재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지침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위대한 경제제도의 역사를 회고해 보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잘못 운영한다면 개인의 재정이 피폐해지고 국가는 파산 상태에 빠져버린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운영 체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수백만 국민들의 경제적 꿈이 무산된 경우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자본주의란 말은 부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자본주의는 자본이나 부의 자유로운 축적에 근거하는 경제제도이다. 켄의 아버지는 세탁소 인수에 필요한 2,000달러를 저축했다. 그 돈을 기반으로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돈만이 유일한 자본은 아니다. 천연 자원이나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와 같은 공산품도 자본이다. 다른 자본재와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현금, 주식, 채권 등도 자본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자본이 있다. 그것은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바로 아이디어나 창의력과 같은 정신적 자본이 그것이다. 이것은 물질적, 재정적 자본의 생산에 필요한 인적 요소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은 자본의 사적 소유와 자유기업 제도이다.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는 첫째, 부를 소유하는 자유이며 둘째, 부를 사용하는 자유이다. 켄의 아버지는 돈을 저축해서 약간의 토지를 사는 데 사용했다. 만일 여러분이 자본, 즉 부를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쯤은 자본주의자가 되어 있는 셈이다. 집, 자동차, 약간의 돈, 컴퓨터, 망치, 전화, 주식이나 채권, 바이올린, 축구공, 페인트붓, 삽, 공책과 펜 등은 모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이다. 누구나 자본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다.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소수의 특권층만이 그런 권리를 누렸다. 그때였다면 켄의 아버지도 땅을 산다거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투자하기는커녕 자기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얻지 못했을 것이고 돈을 저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값진 참여의 권리를 얻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거에는 국가와 국민 모두 자유기업 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다시는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고대 문명에서도 자본주의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등은 일종의 사유재산과 자유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본주의의 초기 예들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문명의 초기부터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재능, 인센티브, 자원, 기회 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자본주의자를 탄생시킨다. 봉건제도.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말기부터였다. 중세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이 봉건제도였다.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 땅을 소유한 영주 밑에서 소작인으로 일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만 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재배하고 만들고 이를 교환해야 했다. 봉건주의 말기에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물물교환보다 돈에 기초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는 직업이 전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양을 키우고 실을 잡고 옷을 짜고 재봉일을 하는 등 모든 일을 다 하는 대신에 한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방직업자, 재단사, 양모 상인 등이 등장했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중앙정부가 없다는 의미로 봉건주의를 무질서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도시로의 이주는 조직화의 과정이었다.
도시가 스스로 조직한 여러 방법 중에 통치기관의 설립과 화폐의 발행이 있었다. 교역을 위한 화폐의 사용이 통화제도이며 그것은 자본의 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자유로운 통상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 당시에는 세탁소나 데어리퀸 가게 같은 것이 없었다. 가령 켄의 조상이 벨기에산 치즈를 전문으로 만드는 낙농업자라고 가정해보자. 화폐 제도 하에서 낙농업자는 치즈를 만들어 상인에게 팔고 상인은 다시 소비자에게 치즈를 판매한다. 그 상인은 더 이상 자기가 필요로 하는 특정 물건, 예를 들어 우유통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치즈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동전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나 살 수 있었다. 이것은 과거의 물물 교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커다란 이점이었다. 중상주의. 도시 형성과 화폐 제도의 영향으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나아가 국가의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중상주의라고 불려진 경제 시스템이 발달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주로 치지상인, 의류 도매상, 곡물 중개상 등 소규모 사업을 하는 상인들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중상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안의 유럽의 경제체제를 지배하였다. 금과 은의 축적이 모든 중상주의자들, 특히 새로 탄생하는 국가의 통치자들의 목표였다. 군주들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금과 은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권력은 무기와 직업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다.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은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중상주의 체제 하에서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때는 그 차액을 금이나 은, 동전이나 괴의 형태로 금이나 은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수출국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국민들에게 수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독려했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중상주의는 봉건제도보다는 나은 제도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중상주의가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고 더 많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산층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상주의의 혜택은 거의 권력자들과 귀족계층에게로 돌아갔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한 생활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여전히 수세기 동안 자유기업 제도를 실행한다거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나 중상주의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분명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상주의가 지속된 것은 아니다. 중상주의는 자체적인 문제점 외에도 많은 사회적, 역사적 변화 때문에 서서히 쇠퇴해갔다. 가장 커다란 단점은 실질적인 부의 척도가 개인이나 공동체 생활의 향상이 아닌 돈의 축적이었다는 점이다. 금을 보유하는 것만이 중요했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유익한 일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배금 사상은 그 역사가 매우 깊으며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다. 극단적인 황금 만능주의 신봉자들은 농산물은 국내에서만 소비되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 같은 수출 작물만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만일 담배만 계속 재배한다면 뭘 먹고 살 것인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진정한 부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달성된다. 인간의 행복이야말로 경제활동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시킨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상은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 최초의 경제학자. 자유기업을 형성시키고 켄의 아버지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한 자유기업의 사상은 애덤 스미스라는 스코틀랜드인에게서 나왔다. 그는 괴짜였고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에게는 외모에서부터 다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커다란 코와 튀어나온 눈, 두드러진 아랫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카리스마적 기질도 없었고 발음도 분명치 않았다. 언어장애도 있었다. 스미스 자신도 나는 내가 쓴 책 외에는 멋진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다. 스미스는 1723년 에딘버러 근처의 커콜디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다.
14살에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하였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2년간 더 공부했다. 옥스퍼드 졸업 후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10대부터 스미스는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유한가,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어떻게 해서 먹고 입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문에 대한 그의 해답이 세계가 자유기업 체제로 발전하는 시초가 되었다. 스미스는 한 국가의 부는 화폐의 축적이 아니라 노동의 분업에 의해 증가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에너지, 사상, 기술 등이 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스미스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분업이 공공의 부를 증진시키는 주 요인인데 그 이유는 한 국가의 부는 금의 보유량이 아니라 각 개인의 창의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미스의 사상은 지금껏 출판된 모든 저서들 중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의 경제학 저서인 국부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스미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업의 원리를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유명한 이야기의 주제는 핀이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핀 만드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또 조심스럽게 일을 하면 아마도 하루에 핀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핀 만드는 일을 많이 해본 숙련된 사람도 기껏해야 하루에 20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스미스 시대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핀 제조업체는 보통 특수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 긴 철선을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곧게 펴기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길이를 맞추어 자르기만 하고 네 번째 사람은 한쪽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다섯 번째 사람은 머리 부분을 붙이는 사전 작업으로 다듬기만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두세 명은 머리 부분을 만들고 붙이는 일을 한다. 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노동자들이 각각 다른 일을 맡아 하는 것이다. 1700년대에는 10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그만 핀 회사가 하루에 4만 8천 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4만 8천 개를 생산한 셈이다. 그러나 만일 각각 핀을 따로 만들었다면 10개 내지 많아야 200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미스의 이 이야기는 그가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어떤 과업을 완수하거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면 생산성은 크게 올라간다. 그럴 때 그 국가의 부 역시 증가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가 분업을 하면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계를 고안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다시 말해 분업이 신기술 개발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산 공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스미스의 통찰력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통찰력은 핀 공장에서 멈추지 않았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궁금해했다. 이 호기심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대한 그의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 진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미스도 성직자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제학자가 되려는 계획은 없었다. 사실상 당시에는 경제학자라고는 있지도 않았다. 스미스가 배운 윤리학이 지금 같으면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학과 심리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다. 스미스는 이기심과 자기보호 같은 강력하고 상충되는 동기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경제적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하는 내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이 공정한 관찰자가 마치 커다란 양심의 소리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성을 지닌 인간만의 독특한 동정심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는 것을 보았다. 더구나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도덕 분야와는 달리 경제 분야에서 스미스는 경쟁이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자유시장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인간의 정렬은 경쟁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이다. 경쟁의 규칙. 스미스는 경쟁 욕구는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경쟁 욕구가 자유롭게 표현된다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상충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상품이 어떤 가격에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은 원하는 상품을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강력한 힘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사회가 사람들이 앞서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경쟁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의 이익 추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만일 개인적인 혜택이 보장된다면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굳게 믿었다. 자유시장의 필요성. 스미스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착취적 사업 관행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는 우직하지도 않았고 당시 몇몇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의 탐욕스러운 관행을 눈감아주지도 않았다. 사실상 그는 같은 업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파티 같은 곳에서 함께 모였을 때 대화는 언제나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속일 것인가로 변질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정직하지 못한 사업가들의 꾸민 악의적 협상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많은 이익을 내는 사업이 있을 때 스미스는 정부가 어떤 종류의 법이나 규제를 이용하여 그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스미스에 따르면 탐욕스러운 사업가들은 종종 정부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특정 산업의 독점을 인정하거나 보호법을 제정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스미스는 특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만일 함께 공모하여 특혜를 받은 사업이 생긴다거나 정부가 이들에게 법적 혜택을 제공하여 경쟁에 간섭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침해받지 않는 자유라는 맥락에서 작용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이익이 보장된다. 정부는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사업도 정부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애덤 스미스의 또 다른 이론이다. 스미스는 특히 사업체와 정부 간의 불미스러운 유착을 두려워했다. 정부가 국민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만일 지배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의 비열한 탐욕과 독점적 기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상주의적이었다. 스미스와 자유방임주의. 스미스는 말 그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 정책을 옹호했다. 다시 말해 경제 문제는 혼자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경제 철학은 내버려 두어야만 보이지 않는 선이 공평하게 개인, 사업체 및 더 나아가 경제 전체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어떻게 끝없는 탐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가령 어떤 힘있는 상인이 개발한 바나나 맛 아이스 캔디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고 하자. 상인은 이 상품의 이름을 바나나 스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학생들이 이 상품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 오후만 되면 물건이 동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탐욕스러운 이 상인은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아이스 캔디를 생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먼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다. 그 상인만이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캔의 조상처럼
자유 경쟁 정신이 넘치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가난하고 힘도 없지만 이 욕심 많은 상인이 별로 만들기 어렵지도 않은 상품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경쟁이 일어난다. 켄의 조상이 그 상인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상인보다 더 비싸게 팔겠는가, 싸게 팔겠는가? 물론 싸게 판다. 새로운 경쟁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아이스캔디 장사에 뛰어들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한 대로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경쟁자에게 밀려나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방임주의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만일 그 학교의 교장이 한 사람의 상인에게만 바나나 맛 아이스캔디를 팔도록 허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나나 스틱이 이 고등학교의 공식 아이스캔디가 되고 다른 상인이 만든 아이스캔디는 판매 금지된다. 교장이 특정 상인의 제품만을 허용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교장은 이 고등학교 앞의 인도가 상인들과 상품을 실은 수레로 너무 혼잡해져서 교문 출입에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욕심 많은 상인과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 안전, 특혜, 이타심 등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는 비슷하다. 즉,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좋은 이유에서든 나쁜 이유에서든 시장 간섭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견해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은 도덕적 문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전혀 편견이 없는 규칙이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입법화하려고 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뿐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사실상 국부론이 출판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스미스가 기존의 개념을 바꾸는 합리적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개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스스로를 어떤 공동체나 어떤 계급의 일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합의나 명령을 통해 결정을 내렸으며 개인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누군가가 부자이거나 부자가 되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인 경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날조된 종교적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신이 부여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일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는 생각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다. 사회와 교회는 이윤이라는 동기를 죄악시하고 나쁜 것으로 간주했다. 계몽주의에 의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사람들은 노동을 팔 수 있거나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람에게 부여된 가치는 소나 상품에 매길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된 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다면 그 살인자는 처형당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때 귀족의 몸값은 1200실링, 농부, 기술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부는 200실링이었으며 노예의 경우는 아예 값을 매기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일터나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었다. 만일 노예라면 땅에 속박되어 일하는 것이 의무였다. 만일 예술가나 기능공이라면 아버지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스미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의 이론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이론처럼 정밀하고 명확했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의 재창자였고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도덕과 품행을 인간의 최고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와 탐욕에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합리화 내지 변호하는 수단으로 스미스의 사고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양심이야말로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대상이었다. 사람들의 내부에는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충동, 즉 내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 전제 위에 기초를 둔 것이다.
자본주의 비판.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부터 시작된 서방 세계의 변화는 상당히 흥미롭고 긍정적이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자본주의 역시 어두운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는 사악한 것이며 따라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양심이 없는 자본주의자를 애덤 스미스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는 자유방임을 주장했지만 행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비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혼동하지는 않았다. 그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런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본주의자들도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고통스러운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역사적 교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견해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도시의 위기.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출현과 더불어 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다.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유럽의 인구는 1억 4천만에서 2억 6천6백만으로 거의 2배나 증가했다. 보건위생의 발전과 질병 통제로 전반적인 사망률이 줄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장이 있는 신흥공업단지로 이주해왔고 또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로 인해 지독한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빈민가가 생겨났다. 도시는 일을 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 도시 중심부에 주택가를 건설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택 건설 기술은 공업 기술보다 뒤져 있었다. 사람들은 낡고 쓰러져가는 건물이나 초라한 오두막집, 허술하게 지은 신흥주택 등으로 몰려들었다. 도시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심리적,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떠나온 고향집이 더 편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거기에는 주로 교회나 예로부터 있던 사회단체, 길드와 같은 것이 있었고 대가족 생활을 하는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것에 불안함과 당혹감과 혼란을 느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지독한 어려움이 감동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과거에는 도시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시골 마을에 편협함에서 탈출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기간 동안 사람들은 도시란 소외의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많은 도시 노동자 중에는 자신이 하찮은 개미와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도시는 점점 가치 기준의 부재 속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존재들의 집합으로 변해갔다. 기술이 양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생활 수준을 악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는 사람들에게 자연, 공동체, 심지어 신과의 단절감도 느끼게 만들었다. 당시의 작가들은 공장이 어떻게 근로자의 인간성을 빼앗았는지를 그렸다. 기계가 인간에게 새로운 종류의 전제 군주와 같은 힘을 행사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기계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직업의 전문화 현상은 폭군의 독재 정책보다도 근로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 역시 전문화 현상이 근로자의 품위를 낮추는 잠재 요인이라고 보았다. 스미스는 도덕적 기준이 없을 때 노동자들이 착취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려했다. 그의 염려는 때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미성년자 노동 착취. 처음으로 많은 남녀들과 아이들이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심지어는 16시간까지도 일을 했다. 주당 근로시간은 거의 80여 시간으로 등이 휘는 노동을 지루하게 버텨내야 했다. 가끔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열악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기도 했다. 특히 몇몇 방직 공장들은 여성과 미성년자 노동 착취로 악명이 높았다.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낯선 어른들을 감시하여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아이들이 엄격한 회사 규율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매질을 당했다. 가끔 아이들의 졸음을 쫓기 위해 구타할 때도 있었다. 공장은 보통 지저분하고 조명이 희미했으며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법규는 거의 없었고 사고는 수시로 일어났다. 노동자 소요. 사람들이 도시, 공장, 빈민가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함으로써 이전에 서로를 연결해주던 유대가 무너졌다. 구역의 교회나 영주, 길드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비참한 작업 환경 속에서 함께 겪는 동병상련의 정서를 통해서만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참여하기 시작했다. 1800년대 초에 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폭동을 일으켰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공장마다 폭도들이 침입했다. 이런 소요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장군이나 왕이 될 것이라 지목됐던 네드러트라는 사람이 노동자 군중을 선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영국의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폭도들은 곧 러드당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감옥처럼 생각되는 공장에 대한 증오심으로 뭉쳤다. 이런 와중에 일부 사람들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신문 기사, 팜플렛, 책 등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였다. 칼 마르크스는 누구이며 왜 그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그처럼 분노를 느꼈는가? 칼 마르크스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자연히 많은 논란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그를 악의 화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위대한 사회 비평가라고 한다. 오늘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던 그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헛된 꿈이 되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여전히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칼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애덤 스미스처럼 산업혁명이 낳은 시대의 산물이었다. 칼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가 죽은 지 28년 후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다. 성년이 될 때까지 마르크스는 종교를 압제의 도구로 간주했다. 조직화된 교회의 외관 뒤에는 비양심적인 자본가들이 숨어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그들이 하는 행위와 성경의 교훈을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애덤 스미스가 멍한 교수의 완벽한 본보기라면 마르크스는 외골수적인 지식인 혁명가의 완벽한 본보기이다. 그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저술하기 위해 생활했다. 자신의 생활환경, 외모, 사회적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한 사법경찰관이 런던의 보호구역에 있는 마르크스의 아파트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다. 그는 런던에서 가장 열악하고 값싼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2개인데 두 곳 다 깨끗하거나 성한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망가지고 너덜거리고 찢겨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죠. 집안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정돈이 전혀 안 된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마음까지도 뒤죽박죽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사상은 도전적이었고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촉구는 많은 반응을 얻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먼저 그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린다. 그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다. 오직 현실만을 믿었다. 마르크스는 신이나 창조 또는 신성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최고의 존재라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헤겔 논리학을 빌려왔다. 변증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논쟁하는 기술을 뜻한다. 헤겔은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것은 한 특정 견해가 다른 견해에 도전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아이디어끼리의 충돌로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이익이 항상 개인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도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생각과 충돌할 것이고 그 결과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는 모두 중시하는 사회, 즉 합이 생기게 된다. 헤겔에게 있어 물질적인 것은 물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음이나 생각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물질 지향주의적 생각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헤겔에게는 생각이 우선이었으나 마르크스에게는 행동이 우선이었다. 대학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배워 사회에 나와 적용해 보았다. 기존 경제 질서는 도전을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충돌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적 비평가의 눈으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를 조정하고 일부를 바꾸는 식으로 자본주의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사유재산, 공장과 기계의 사적 소유권, 정치제도, 종교 등 모든 것이 함께 변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기본인 경쟁이 범죄, 불만,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그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신하고 경쟁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개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프롤레타리아의 절대 권력이라고 명명한 강력한 중앙 통제 제도가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을 저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 불렀다.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지 못한 이 가난한 노동계급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는 일 외에는 국가에 공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은 마치 번식 능력을 가진 가축과 다름없었다. 마르크스는 자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일반 노동자들을 로마의 프롤레타리아와 동일시하고자 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든 안 하든 개의치 않았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거만하기까지 했다. 그의 사상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역시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란 무엇이라 생각해야 하는가? 결국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르크스로부터의 약간의 충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신학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이교도에 대한 좋은 책을 한 권 읽어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한 적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교도는 가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회의와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물론 그들의 해결책이나 분석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속에 타당한 비판이 들어있다면 그것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듣고 있기조차 힘이 들 지경이다. 또 종교에 대한 그의 견해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의 다른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마르크스를 싫어하기는 쉽다. 그의 가설의 대부분은 완전히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 중에는 아직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는 경제학, 정치학, 종교 등 인생의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우리들 중에는 사업상의 행동과 종교적 믿음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 제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마치 우리 생활의 다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자본주의의 한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본주의라면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이 분노한 이론가에게도 배울 만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먼저 마르크스는 헌신적인 학자였다. 그가 항상 옳지는 않았지만 폭넓은 독서와 철저한 연구, 신중한 합리적 논리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도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르크스의 조술 동기가 된 당시의 사회 상황은 끔찍한 것이었다. 비록 빈곤과 절망을 모두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공산주의자가 되어야만이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마르크스는 당시의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한 가지 목표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이 같은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다. 요약.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른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잘못도 있었다. 칼 마르크스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많은 자본주의 비평가 중에 하나였다. 우리 모두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 미성년자 노동 착취자, 악덕 자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파산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번영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경제 제도로 남아있다.
켄 스튜어트의 아버지가 25년 전 세탁소를 사들이고자 했을 때 그는 애덤 스미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제이와 내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도 국부론을 읽어본 적도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우리는 다만 한 평생의 경험을 통해 자유기업과 자유기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원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배운 것들을 애덤 스미스는 이미 300년 전에 설명해 놓았다. 1. 만일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라. 2.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도 충족될 것이다. 3.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을 하라.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운영된다. 4. 이윤이라는 동기는 좋은 것이다. 부의 축적은 적게는 사업의 성공과 크게는 국가의 번영에 꼭 필요하다. 5.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사업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 6. 정부는 삶,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 후에 정치가들에게 사업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라. 7.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 특혜를 요구하지 말라. 정부가 세워주고자 하는 보호막을 허물어 버려라. 8.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 9. 인류 복지가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라.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황금을 많이 쌓아놓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 애덤 스미스가 기술한 원칙들이 바로 켄의 아버지가 세탁소를 매입하여 주택건설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바로 이 원리가 우리 회사의 성공, 켄과 도나 스튜어트의 성공, 그들처럼 성공한 사업체를 소유한 수백만 명의 성공의 핵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자.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서 원칙들을 발전시켰다. 어떻게 그 원칙들이 다가올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만일 이 오래된 원칙들을 재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과 사업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 모두가 이 원칙을 다시 발견하여 미래에 우리를 인도할 지침으로 삼는다면 파산 직전에 놓인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종말론자가 아니라 미래를 믿는 사람이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 꿈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그러니 기회를 잡아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들은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줄 믿을 만한 안내자였다. 이제 그 원칙들을 신뢰하여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도록 하자. 내 친구의 회사에 있었던 찰스와 라케타 프린스의 사례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의 힘이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가 어떤 것들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찰스 프린스는 바르게 살아왔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으며 성적도 좋았다.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는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고 이 위대한 자유국가에서 당연히 그의 꿈이 실현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나의 피부색이 문제였죠. 라고 찰스가 털어놓았다. 같은 반 백인 친구들이 동네 슈퍼마켓에 계산원으로 일할 때 나는 그들 임금의 반밖에 안 되는 식품 포장 일만 해야 했습니다. 나도 계산대에서 일할 기회가 오자 내 백인 친구들은 관리직으로 승진했지요. 마침내 장애를 극복하고 겨우 사무직에 올랐지만 검은 얼굴색 때문에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승진과 월급 인상 등에서 언제나 한 발짝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프린스는 열심히 노력하여 의대 학위를 획득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할 만큼 충분한 돈이 모여지자 또 다른 장애에 부딪혔다. 찰스는 전국에 있는 5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지원했다. 그렇게 좋은 성적과 굳은 의지와 눈에 띄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학 원서는 모두 거절당했다.
찰스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되자 정말 화가 나더군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성족의 예의를 표하는 야구 경기나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나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내 동료들이나 반 친구들이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때도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바로 이 나라의 건국 이념에 나오는 권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심상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지고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찰스의 어린 아내인 라케타 프린스는 심리학에서 미국 흑인 연구로 휴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라케타는 아동심리치료사로 일하기 전까지는 편견과 불의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라케타는 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되며 별거, 이혼, 폭력, 학대 등에 시달리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라케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생활에 여유가 없을 때 여러분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감정을 억제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은 분출되고 말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차별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면 굴욕감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어린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겨야 할 때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꿈은 물론 가정도 함께 서서히 고통스럽게 파괴되어 가는 거죠. 찰스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거나 소박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절망과 분노는 희망과 자기 존중으로 바뀝니다. 찰스와 라케타 프린스는 결혼 초에 자유기업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둔 사업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인종, 연령, 종교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되며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이나 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아무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찰스는 또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이 사업의 잠재력을 알았을 때 그리고 시작 비용이 $100 미만이라는 것을 깨닫자 확신이 섰지요. 10년간의 힘든 노력과 희생 끝에 찰스와 라케타 프린스는 순전히 그들의 재능만으로 아메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인종차별주의자와 회의론자들에게 유색인종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백인과 똑같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었다.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세븐 스프링드에서 만난 이 디스트리뷰터 부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연설을 마치자마자 한 멋진 흑인 부부가 연단 위에 내게로 걸어왔던 것이다. 찰스 프린스는 내 손을 붙잡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또한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모두 침묵했다. 프린스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디보스 씨, 저는 처음 당신이 자유기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는 백인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흑인이므로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나라와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은 나의 피부 색깔에 개의치 않았고 이력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세요.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했지요. 단 한 가지 요구한 것은 내가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원칙과 규칙으로 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찰스와 라케타가 내 양쪽으로 오더니 나를 감싸 안았다. 찰스는 군중을 향해 이제 마침내 나도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이 뺨을 타고 내리는 가운데 찰스는 국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는 미국이나 세계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서 애덤 스미스가 약속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대신에 칼 마르크스가 비웃고 비판했던 더불어 살지 않는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남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규칙은 공평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우세할 때, 그리고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신체적 결함 등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찰스와 라케타는 현재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다. 둘 다 사업에 성공했고 타고난 재능으로 상처받은 국가를 돕고 치유하는 데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직장에서도 흑인, 백인 모두에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귀감이 되고 있다. 나는 수년 전 미국에서 손꼽히는 병원의 이사장이 찰스 프린스에게 전화를 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당신이 우리 병원의 이사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찰스는 잠시 생각해 본 후 이렇게 답변했다. 그 다음 활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물론 원하신다면 기꺼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찰스 프린스는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유수한 의과 대학으로부터 입학 거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4년간 계속 그 권위 있는 병원의 이사직에 재직하다가 결국 그 병원의 이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제는 경기장에 가서 군중들이 국기를 흔들며 함성을 지를 때 그도 함께 일어나 국기를 흔든다. 그는 종종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라는 말을 한다. 그의 눈은 감사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오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다.